사회문화 12번 수업 시작해볼게. 수능 특강 159페이지고, 이 지문은 그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좀 알면은 문제도 쉬워지고 모든 게 좀 쉬워지는데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따 3문단, 4문단 위주로 좀 글을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일치, 불일치가 나오거든. 그래서 좀 잘 볼게. 첫 번째 문단,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다수대표제의 문제가 뭔 거야? 그 어떤 정당의 득표율과 그 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대. 얘들아. 못한 건 다수 대표제거든? 그러면 거꾸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다라는 것은 비례대표제겠지. 그치? 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대표제와는 달리 하면서 다수대표제에 대해서 정보를 또 주고 있어.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거야. 후보자.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제는 뭘로? 정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포인트는 이거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라면 다수대표제는 그냥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수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은 비례할 수 없는 거지. 그냥 개개인의 득표수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 다음 봐봐.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례대표제의 특징이었지. 다수대표제에 비해서 사표의 발생이 낮아서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뭐의 장점이야? 비례대표제의 장점이야. 비례대표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표의 발생이 낮다라는 거지. 사표. 그래서 요거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돼. 비례대표제는 사표의 발생이 낮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유권자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지. 또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읽은 1번, 2번, 3번은 비례대표제의 장점, 비례대표제의 특징이 되겠지. 됐어? 응. 1문단은 정확히 너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비례대표제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야.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1번, 2번, 3번 내가 표시해 주었던 그런 장점과 특징들이 있었고 이거의 반대는 비례대표제의 반대는 여기서 다수대표제라고 나왔지. 다수대표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 후보자 개인, 후보자 개인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석을 배분하는 것. 이 문단 봐봐. 비례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거나 모든 의석을 전부 다 아니면 전체 의석의 일부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 둘 다 활용이 되는데 비례대표제가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대. 그래서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이제 범위를 좁혀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야.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밑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은 다 이 비례대표제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잘 봐.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당 선거구에서 5명이 선출이 돼야 되면
5명 아니면 그거보다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딱 제출해. 그럼 유권자는 그 후보 명부를 보고 정당을 보고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래. 그래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운용된다라고 돼 있어. 여기서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거는 요 지점이 되게 선택지에서 장난을 좀 많이 치거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거든. 같거나 적은 수. 그걸 정당이 제시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준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이 있고 기표 방식으로는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이 있대.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해 줄 건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건 요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최대 잔여, 최고 평균 방식을 좀 중점적으로 봐줘야 해. 그게 이제 3, 4문단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3문단을 이제 내가 읽을 건데 3문단에다가 요거 먼저 적을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의석 배분 방식에 해당하는 거야. 의석 배분 방식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최대 잔여 방식이 있고 최대 잔여 방식, 그 다음에 최고 평균 방식 이렇게 있대. 그리고 하나씩 살펴볼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내가 방금 얘기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한 표가 갖는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의석 배분 방식 자체는 최대 잔여든 최고 평균이든 한 표 한 표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싶어하는 원리가 다 내재돼 있다는 거지. 이게 공통점이야. 최대 잔여와 최고 평균의 공통점이야. 그것을 바탕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나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와 같은 기본 정보를 활용하는데 그 중에 최대 잔여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최대 잔여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는 의석들 있잖아. 배분되지 않는 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배분하는 방식이래. 이런 거 나오면 좀 정신이 없잖아. 우리는 써야 해, 얘들아. 내가 항상 쓰라 그랬지. 그럼 이제 정리가 되거든. 최대 잔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최대 잔여 방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무엇에서 무엇을 나누냐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서 기준수로 나누래. 기준수가 뭔지는 설명을 아직 안 했어. 기준수로 나누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몫이 나올 거 아니야, 몫. 몫. 몫이 나오면 몫의 정수 부분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그 다음 이제 남은 의석 있지. 남는 의석은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남은 의석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래. 무슨 말이냐면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알려줄게. 지금 요게 요 첫 번째 표가 이 최대 잔여 방식을 쓴 거야.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아예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아까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서 값이 이렇게 나왔어. 2.5, 0.85, 0.75, 0.6, 0.3이 나왔는데 얘들아 여기는 의석수가 5석이야. 5석이야. 그럼 봐봐. 일단 이렇게 나눈 부분에서 정수 부분으로 의석을 배분하래. 여기서 정수는 여기 2밖에 없어. 2. 여기는 다 지금 0000이잖아. 다 소수 부분이잖아. 그럼 A에서 먼저 2석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몇 석이야? 3석이지. 3자리가 남았잖아.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남는 의석은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배분을 하래.
0.85, 0.75, 0.6, 0.3이야. 큰 정당부터 하나, 하나, 하나 나눠 가지면 세 석이 끝나서 A 두 석, B, C, D는 한 석씩 나눠 갖는 게 최대 자녀 방식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응. 그러면 더 볼게. 설명이 더 있거든. 그때 이제 기준수라는 걸 설명을 안 해줘서 이제 기준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때 활용되는 이제 기준수라는 것이 있는데 헤어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임페리알리 기준수 등이 있는데 헤어 기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누어서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 헤어 기준수고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의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부분. 비슷하지?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의 2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야. 얘들아, 그럼 우리 이 기준수 정리하고 갈게. 이 기준수 부분. 이 기준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써볼까? 기준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기준수 일단 세 가지가 있대. 기준수 나 다 쓸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헤어 기준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페리알리 기준수가 있어. 헤어 기준수 구하는 방식 볼게. 선거구에 총 유효한 투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선거구에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총수에서 헤어 기준수는 뭘로 나누냐면 의석수로 나누는 거래. 의석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그 의석수에다가 1을 더한 걸로 나누래.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의석수에다가 2를 더한 걸로 나누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나눈 다음에 몫의 정수 부분 있지? 정수 부분이 기준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각 몫의 소수 부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수로 정하면 된대. 정수 부분이니까 이제 소수점이 나올 거 아니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할까 봐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를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 봐봐. 만약 한 선거구의 의석수는 5개야. 총 유효 투표수는 1000표야. 그럼 최대 자녀 방식을 적용했을 때 기준수부터 정해야 되잖아. 기준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선거구에 유효 투표수가 있지. 투표수 1000. 거기에다가 이제 의석수가 5개잖아. 5개니까 헤어 기준수는 1000 나누기 5야. 그러면은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뭐였어? 1000에다가 의석수에다 1 더하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임페리알리는 1000에다가 뭘로 나눠? 의석수에다가 2 더하라고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야. 200, 그 다음에 하겐바흐는 166.6이니까 167, 그 다음 얘는 140.85니까 143. 적어볼까? 얘는 200, 그 다음 얘는 167, 얘는 143, 143이 기준수가 되는 거야. 기준수. 됐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여기를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헤어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임페리알리 기준수가 기준 숫자가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 얘는 200이고 가장 크고 얘는 당연히 143으로 가장 게 작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분모가 얘는 가장 작고 얘는 가장 크지. 그러니까 헤어 기준수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기준수 자체가 가장 커. 안 그래? 그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의석수에다가 1을 더하고 2를 더할수록 기준수 자체가 가장 작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기준수를 어느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몫이 달라지지 않겠니? 이거 이해되니? 중요하거든. 헤어 기준수를 쓸 때랑 임페리알리 기준수를 쓸 때 어디가 몫이 더 크게 나오겠어?
분모잖아. 그치? 여기는 분모가 가장 크고 셋 중에서 얘는 분모가 가장 작아. 그럼 요 몫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임페리알리 기준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기준수를 쓰냐에 따라서 여기 정수 부분 값이 달라져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걸 하나 체크해야 돼. 그럼 봐봐. 계속 볼게. 각각의 기준수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를 나누어 얻어낸 몫이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가 달라진다. 내가 방금 얘기한 거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서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는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최대 자녀 말고 그 다음에 설명할 최고 평균 방식을 선호한대. 이게 이제 최대 자녀 방식의 단점이야. 정당의 득표율이 반영되지 못할 수가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정당의 득표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정당의 득표율이 50%였다고 쳐봐. 뭐 A, B, C 정당이 있는데 A의 정당의 득표율 자체는 50%야. 그런데 이 방식을 써서 계산했더니 의석수의 절반을 못 가져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계산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제도의 역설이야. 그래서 최대 자녀 방식에서는 제도의 역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둬야 해. 이해됐어?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최고 평균 방식이네. 최고 평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수 대신 제수로 나누어. 얘들아, 아까 전에 그 최대 자녀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눈 거지. 근데 그거 말고 제수로 나누어서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대. 일단 또 쓰고 갈게. 최고 평균 방식 이렇게 좀 써보고 최고 평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정당의 득표수가 있겠지. 각 정당에서 얻은 득표수를 제수로 나누어서 뭔지 아직 설명 안 해줬어. 그래서 몫이 큰 순서대로 나누어서 갖는 방식이야. 제수에 대한 설명을 더 들어볼게.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제수에 따라서 또 방식이 달라. 동트, 생라그, 수정형 생라그 방식이 있는데 동트 방식은 제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생라그 방식은 제수가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홀수가 되는 거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은 요 생라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제수가 1.4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 제수 동일하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1.4, 3, 5, 7, 9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어떤 방식의 제수를 정하더라도 의석 배분 방식은 동일하대. 그러니까 제수를 동트로 하냐 생락으로 하냐 뭐 수정형으로 하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지만 방식은 동일하대. 여기 잘 볼게. 여기 이해 잘 못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각각 이렇게 득표를 했대. 동트 방식을 쓸 거래. 동트 방식으로 의석수를 3석, 3개를 배분할 거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트 방식이니까 제수가 1, 2, 3, 4잖아. 이제 제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고 얘기했어. 세 가지. 지금 내가 정리를 다 못했는데 동트 방식이 있고 생라그 방식이 있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동트 방식의 제수는 1, 2, 3, 4 이렇게 되고 생라그는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동트 방식이야. 동트 방식으로 제수를 삼았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의석을 3개를 배분할 거래. 의석을 3석을 이제 줄 거고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각각 어떻게 됐냐면 한번 해볼까? A 정당이 485 득표수, B 정당이 290, C 정당이 140표를 얻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각 정당의 득표수를 제수로 나눠. 첫 번째 제수가 1이야. 먼저 1로 나눠. 1로 나누면 얘들아 몫이 뭐야 몫? 485 그대로지. 485, 290, 140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 중에 가장 몫이 큰 게 뭐니? 몫이 큰 거 보이지? 485가 커. 그러면 A 정당에게 일단 하나를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그 다음에는 제수가 그 다음 2잖아? 2로 또 나눠. 485, 290, 140을 2로 또 나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42.5가 되고 나누면 돼. 145. 290 나누기 2를 하면 145, 140 나누기 2를 하면 70이 돼. 그 다음 잘 볼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몫이 있지. 290, 140, 242.5, 145, 70하고 남은 몫들 중에서 가장 큰 몫이 뭐야? 290이지. 맞지? 그러면은 290은 비정당이잖아? 비정당에게 그 다음 한석을 또 주는 거야. 계속 해볼까? 세석이니까 하나 더 줘야 되잖아. 그 다음 제수가 3이잖아. 3으로 나눠. 또 485, 290, 140을 3으로 나누면 나누기가 돼 있거든. 161.6, 그다음에 96.6, 그다음에 46.6, 뭐 이렇게 된대. 얘들아,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것들 있지. 209, 여기다. 140, 242.5, 145, 70에서 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몫이 큰 게 뭐야? 얘지. 242.5지. 그러면 누구한테 또 의석을 주는 거야? A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세석 끝났어. 동트 방식으로 세석을 얻으면 어떻게 돼? A가 2석 얻고 B가 1석 얻고 C는 못 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끝난다는 거지. 이게 최고 평균 방식이야.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여기 설명된 거야. 첫 번째 제수 1로 나눠, 두 번째 제수 2로 나눠,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제수 3으로 나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A가 먼저 의석이 배분되고 여기도 B가 배분되고 다시 A가 배분되고 이렇게. 이렇게 제수에 따라 나누어 놓은 몫 중에 의석이 배분된 몫을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몫을 계속 비교해서 가장 큰 몫 차례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방식 중 얘들아 여기서 세 가지 방식이 뭔 줄 알겠어? 세 가지 방식은 요거지 뭐. 동트, 생라그, 수정형 생라그. 요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가 달라져. 이유는 제수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값인 몫의 간격도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적은 정당에는 불리하대.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제수의 간격이 간격이 적을수록 몫의 간격도 적어지겠지. 당연하지. 나누어내는 숫자의 간격이 적을수록 몫의 간격이 적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득표수가 적은 정당이 불리하다라는 거야. 이 말을 다시 바꿀게. 제수의 간격이 적을수록을 어떻게 바꿨으면 돼? 우린 동트, 생라그, 수정형 생라그 세 개 중에서 제수 간격이 작은 건 동트잖아. 그럼 이 말을 다시 풀면 동트 방식은 생라그 방식에 비해 득표수가 적은 정당이 불리하다. 이렇게 너희는 다시 읽어낼 수 있어야 해.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그 문제 있잖아. 다시 볼게. 요게 이제 동트 방식인 거야. 친절해. 나눠줬거든. 얘들아 여기서 몇 석을 한다 그랬냐면 의석수는 5이야. 5. 그래서 요건 지금 2개가 남고 3석이 남았다는 아까 표시였고 5석을 여기서 해야 돼. 5석을 얻어내야 돼. 해볼까? 첫 번째로 나눴어. 첫 번째로 나눴더니 이렇게 됐어. 어디가 가장 커? 여기가 당연히 크잖아. 여기가 첫 번째 의석 가져가. 두 번째로 나눴겠지. 두 번째로 나눴을 때 어디가 가장 크니? 250이 가장 크지. 여기서 두 번째 거 가졌겠지. 세 번째로 나눴어.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거든. 166보다 뭐가 더 크냐면 170이 더 커.
이게 이렇게 세 번째로 가져가. 네 번째로 나눠서 또 값이 나올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거 왜 안 썼냐면 어차피 이 500, 170, 150, 120, 60을 4로 나눠도 이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서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더 써주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나눠서 나눈 값이 있다고 쳐봐. 비교해봐. 가장 큰 값이 뭐야? 166이 지금 가장 크지. 이게 네 번째야. 다섯 번째로 또 나눴겠지? 또 이렇게 나눠. 그런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니? 여기지. 다섯 번째로 이렇게 가져갔겠지. 그럼 얘들아, A가 세 석 가져가고 B가 한 석 가져가고 C가 한 석 가져가서 끝난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러면은 나머지 선택지를 좀 볼게. 선택지의 그 OX를 따져볼게.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면 세 번째 순서는 비정당, 방금 내가 했고,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면 헤어 기준수 동트 방식을 썼어. 얘들아, 이 정당은 배분 못 받아. 그치? 디정당, 동트 방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헤어 기준수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동트가 유리하다 그랬거든? 동트 방식으로 쓰면 디정당은 못 받아. 0이야. 그런데 헤어 기준수는 하나 받았지. 그러면 동트가 유리해? 불리하지. 적절하지 않은 3번이고 헤어 기준수나 동트, C정당은 동일한 의석수 하나, 맞지? 5번 헤어 기준수에 의해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면 A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의 역설. 이거 조금 살펴봐야겠어. A정당이 얻은 득표율이거든? 득표율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총 유효 득표수가 1000표야. 그중에 득표수가 500이야. 1000분의 500이니까 얘들아 이거 1000표 중에 500표 받았으니까 50% 가져간 거 맞지? 50%. 그런데 두 석밖에 못 가져갔어. 다섯 석 중에서. 그치? 다섯 석 중에서 원래 2.5석을 가져가야지 이 50%가 명확히 반영이 된 건데 2.5석이 안 돼. 두 석밖에 못 가져갔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 정당이 얻은 득표율은 50%인데 그에 비해 적은 의석, 2.5석이 안 되는 두 석밖에 배분을 못 받았으니까 이게 제도의 역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5번은 맞아. 문제 이렇게 풀면 돼. 괜찮지? 마지막은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여기는 이제 뭐냐면 범주 투표 방식이랑 선호 투표 방식인데 이거는 너희가 다시 앞에서 봐야 되거든. 뭐에 관한 얘기냐면 기표 방식에 관한 얘기야. 기표 방식. 기표 방식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범주 투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호 투표 방식이 있거든. 얘는 조금 쉬워. 범주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거고 선호 투표 방식은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얘는 정당, 얘는 후보. 그래서 범주 투표 방식의 장단점이 나와 있고 선호 투표 방식의 장단점이 나와 있어. 이건 너희가 읽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봐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는 거거든. 얘는 단점이 좀 있대. 이제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방금 알려줬고 하지만 명부 작성하는 주체는 결국 정당이잖아. 그치? 그래서 유권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유대 자체는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정당에서 그 의원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정당 위주니까. 그리고 이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좀 약화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단점이거든. 하지만 이제 장점, 의가 나와. 의는 두 가지가 있어. 다수대표제 한 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대의제 취지에도 상당히 부합해. 라고 해서
의를 설명해주고 있어. 단점하고 의, 장점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거든. 요거 가지고도 선택지 일치, 불일치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 부분 잘 정리해두고 이 위에 부분도 어렵지는 않지만 이 분류를 잘해서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두면 돼. 이 마지막 두 문단은 너희가 잘 알아서 내가 설명을 간단히 했고 지금 3, 4문단 위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